자, 3단원의 첫 부분은 여기입니다.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단어를 좀 알아야 되겠죠? 좌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숫자, 그게 좌표입니다. 요즘 좌표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인터넷상에도 많이 씁니다. 어디 뭐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 그러면, 야, 그 좌표 찍어봐. 그러면 보통 네이버나 뭐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를 이렇게 옮겨주잖아? 그 좌표라는 게 흔히 말하는 위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직선 위에 어떤 점이 나타내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 구체적 숫자를 우리는 앞으로 좌표라 부를 것이고, 수직선에서, 수로 만들어진 직선에서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이것을 기호로 가와 같이 나타낸다 그러는데 점 P의 좌표잖아요. 점 P의 좌표가 A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바깥에 가와는 바깥에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얘가 점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의 이름. 여기는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얘는 점의 위치를 말해요. 이렇다 보시면 됩니다. 좌표가 0인 점. 좌표가 0인 점은 이거 대문자 5를 쓴 겁니다. 좌표가 0인 점은 보통 이렇게 써요. 걔를 한글로는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얘를 원점이라고 불러요. 원점. 앞으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엄청 자주 쓸 겁니다. 원점. 좌표가 0인 점. 원점. 그래서 수직선상에 지금 여기 예를 들어놨죠? 이렇게 수직선상에 여기 가운데 있는 B가 원점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가 원점일 겁니다. 그러면 좀 쉬운 것들은 C나 A는 좀 쉬운 점이죠. C는 오른쪽 한 칸. 그래서 플러스 1. A는 왼쪽 4칸.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B와 D는 아무래도 또 간격을 쪼개놨기 때문에 소수나 분수 형태로 나올 것 같으네요. 근데 B는 좀 이따 보고 D부터 봅시다. D는 0에서부터 오른쪽 한 칸, 오른쪽 2칸까지 가고 3칸을 2칸 쪼갠 다음에 반만 갔죠.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2와 2분의 1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이후부터는 대분수는 거의 안 쓰고 이제 가분수 위주로 쓴다고 했으니까 얘를 가분수 형태로 2분의 5라고 하고 좌표 점의 이름은 D, 그 위치는 2분의 5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됩니까? 2.5 됩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상관없어요. 선생님, 점 B는 음수인데 저는 음수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점 B가 음수라서 헷갈리면 양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간에 있잖아요. 그럼 1과 2 중간에 있는 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점은 1과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3이네요. 혹은 1.5되네요. 여기에 음수 붙인 겁니다. 그럼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혹은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1.5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울 거 없으니까 저렇게 잡아주신다라는 거죠. 네, 밑에 있는 문제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이건 해보시기 바래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 좀 풀어드리기 그래요. 여러분 좀 푸시고. 여기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으로 갑시다. 좌표 평면. 순서상 순서를 생각하여 두 수를 짝지어 나타낸 쌍. 두 수직선을 원점 O에서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그릴 때 1번 가로의 수직선, 2번 세로의 수직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좀 조금해서 여기다 따로 그려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좀 전에 어떤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 좌표라는 걸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수직선이라고 해서 수를 표현할 때 좌우로 움직이는 이 선만 떠올렸던 겁니다. 그 선의 기준에 0을 찍고 0보다 오른쪽이면 양수, 왼쪽이면 음수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것만 생각해 봤는데 좌표라는 게 항상 우리가 방향이 좌우만 있지 않잖아요. 오른쪽, 동쪽, 왼쪽, 서쪽. 근데 보통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는 사방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방이 네 군데의 방향을 말하거든. 그럼 오른쪽, 동쪽, 왼쪽, 서쪽. 그럼 위는 북쪽, 아래는 남쪽이잖아. 근데 수직선상에 위아래를 표시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선 하나 더 걷습니다. 수직선을 이렇게 하나 더 그어요.
그래서 가로로 만들어지는 이 수직선을 앞으로는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요? X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세로로 세워지는 이 직선을 Y축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Y축이라고 불러요. 근데 선생님 수직선이니까 양쪽으로 화살표 하셔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양쪽으로 화살표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보통 이제 좀 수학은 줄여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이렇게 표시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는 뜻이고 위로 가면 갈수록 숫자가 더 역시나 커진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하고 X축과 Y축이 만나는 점을 두 글자로 교점이라고 그러죠. 그 교점의 위치를 앞으로는 원점이라고 잡습니다. 얘가 원점입니다. 그럼 이 원점에 좌표점을 써야 되겠죠? 원점 보통 대문자 5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5 쓰고 옆에다가 좌표점을 써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얘는 X 좌표도 0이고 Y 좌표도 0인데 그럼 Y 좌표 어디다 쓰지? 뒤에다 써요. 근데 이게 00 쓰게 되면 이게 숫자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컴마를 쳐줍니다. 쉼표 처리죠?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는 원점 5는 0,0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0,0. 이게 원점이에요. 얘처럼 어떤 점의 위치를 지금처럼 순서 있게 나열해서 만들어진 이 표현을 순서쌍이라고 불러요. 그 순서쌍에 컴마 앞쪽에 있는 게 그 점의 X 좌표를 쓴 것이고 컴마 뒤쪽에 있는 게 그 점의 Y 좌표를 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평면 위에 제가 원점을 기준은 항상 원점입니다. 오른쪽 3칸, 위로 2칸 같다고 칩시다. 그럼 오른쪽 3칸, 여기 1, 여기 2, 여기 3. 오른쪽 3칸 갔어요? 그럼 여기다 점을 찍어요. 이 점의 위치를 A라고 합시다. 예를 든 겁니다. A는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쓴 거니까 A. 그런데 이 점의 좌표를 쓰시오 그러면 가로를 쓰고 이 가로 안에다가 X 좌표와 Y 좌표를 나란히 쓰셔서 그 점을 순서쌍화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몇 컴마 몇 써야 되죠? 3 컴마 2. 아니에요. 여기 점 찍혔잖아. 3 컴마 0입니다. 여기 찍힌 점은 3 컴마 0이에요. 근데 여기서 위로 2칸을 더 가. 위로 이 간격만큼 위로 한 칸, 위로 한 칸 더. 여기다 점을 찍었죠. 점 찍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근데 B의 위치가 확실치 않을 때 보통 책에서 보면 점선 처리해줘요. 점 B가 어딘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위치, Y축과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위치에다 점을 표시합니다. 그게 숫자가 써져 있어야 돼요. 3, 여기를 만약 2라고 합시다. 그럼 점 B의 위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3칸 가고 다시 위로 2칸을 간 점이니까 3, 2라고 쓰시면 돼요. 맞나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이런 데다 점이 하나 있다 칩시다. 역시나 이렇게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찍힌 점을 여기 있는 점이 C야. C 좌표점을 쓰래. 근데 C는 좌표점을 쓰려고 했다 봤더니 여기 점선에 찍혀 있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점 C의 좌표는 뭐라고 써야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맞나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 맞나요? 네, 순서쌍을 쓸 때는 앞쪽에 뭘 써줘야 된다고요? X 좌표를 써야 됩니다. 앞에는 무조건 X 좌표. 이게 약속이에요. D가 Y 좌표 이렇게 써주는 게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쓸 때는 이 점이 Y축과 만났을 때 숫자를 쓰는 게 아니고 X축과 만날 때 숫자, 마이너스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 점이 Y축과 만났을 때 숫자 이렇게 쓰셔야 점의 좌표가 완성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순서상을 매겨주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평면을 원래 하나의 평면이었겠죠? 원래 이게 하나의 평면이었을 거예요. 근데 X축과 Y축을 그어서 좌표점을 표시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이 평면의 이름을 좌표 평면이라고 불러요. 지금처럼 원래는 하나의 평면이었겠죠? 근데 이게 수직선 X축과 Y축을 그어서 여기에다 어떤 점을 찍고 그 점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게끔 나타낸 평면, 그 평면을 앞으로는 좌표 평면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좌표축이 그려진 평면, 그래서 좌표를 표시할 수 있는 평면, 좌표 평면이다. 그럼 이제 1번 메꿔 봅시다.
좌표 평면에 가로로 만들어져 있는 수직선 뭐라 쓰죠? X축.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수직선 Y축. 그 X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Y축은 원점을 기준으로 위면 플러스, 아래면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 두 좌표축이 만나는 점. 이 점이 뭐가 된다고요? 원점이 된다. 좌표점은 0,0이다.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 체크할 포인트 있습니다. 순서상에 A와 B가 만약 서로 다르다는 가정이면 A, B와 B, A는 서로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 3,2랑 2,3은 같은 점입니까? 그러면 같지 않아요. 3,2는 아까 우리가 찍었던 여기 있는 점이죠. 이게 3,2요. X값 3과 Y값 2가 만나는 위치. 근데 2,3은 X값 2, Y값 3이니까 여기에 찍히는 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게 2,3이에요. 두 점은 같은 점이 아니죠. 서로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순서상 좌표점은 앞뒤 순서가 바뀌면 다른 점이 된다. 단 앞뒤가 다른 숫자일 때만 그렇다는 거죠. 앞뒤가 똑같으면 바꿔도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앞뒤가 다르다면 순서상은 말 그대로 순서 있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앞뒤 바뀌면 다른 숫자가 된다.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X축, Y축에 각각 수선을 그어 이 수선과 X축, Y축이 만나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각각 A와 B라면 이런 표현이었죠. 아까. 이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리고 Y축에 수선을 내려요. 각각 만나는 점이 3과 2라면 그 점의 좌표는 3,2라고 쓴다라는 것처럼 만나는 점이 각각 A와 B에서 만난다면 좌표점을 순서쌍스럽게 쓸 때는 A, B라고 써준다. 이거를 점 P의 좌표라 한다. 점 P의 위치라는 뜻이죠. 점 P의 좌표라고 한다.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 점 P라고 쓰고 그 점의 좌표를 가로 안에다가 X좌표, Y좌표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자, 근데 여기 밑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에요. 근데 내가 점을 찍습니다. 얘는 당연히 원점이겠죠? 원점은 0,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 점을 보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가 있는 점이야? 그럼 이 점을 A라고 한다면 이 점은 2,0. 왼쪽으로 세 칸 갖다 칩시다.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이 점 몇 컴마 몇? 마이너스 3,0. 됐습니까? 그럼 X축 다 찍어보진 않았지만 몇 개, 지금 세 개 예를 들어봤죠? X축에 찍혀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X축 위의 점이라 불러요. 처음에는 이 단어도 좀 헷갈립니다. 그럼 X축 위면 이거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아래를 말하는 거라면 X축 위라고 하면 이런 데 점이 찍혀야 X축 위에 있는 점 아닌가요? 이 단어를 배울 동안에 이 위라는 단어는 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X축에 찍혀 있는 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X축 위라는 게 이런 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X축 위에 여기 말 그대로 X축 위에다 점을 올려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서 이 단어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한글이다 보니 좀 헷갈려요. X축 위에 있는 점, X축에 찍혀 있는 점, 혹은 X축 선상에 놓인 점, 그 점들의 특징이 있어. X축 위의 점의 특징, 뭘까요? 공통점, 뭘까요? 지금 이게 세 가지 예를 들었죠? 마이너스 3,0, 0,0, 2,0.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맞습니다. Y좌표가 항상 0입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항상 0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X좌표는요? X좌표는 그때그때 바뀔 겁니다. 왼쪽이면 마이너스, 오른쪽이면 플러스, 가운데면 0. 이렇게 X좌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틀려지겠지만 Y좌표가 항상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럼 이번에는 Y축에 있는 점 한번 봅시다. 여기 원점은 Y축 위에도 있죠? 0,0. 내가 위로 한 칸 갔어요. 이 점은 C라고 합시다. C는 몇 컴마 몇이죠?
좌우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x좌표는 그대로 0이에요. 위로만 한 칸 갔으니까 0,1이 돼요. 밑으로 만약 내가 두 칸 내려갔다 칩시다.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으니 x좌표는 0이 될 테고 y좌표는 그래서 밑으로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y축 위의 점, 그 점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들의 공통점. x 좌표가 항상 0이다. 이게 포인트죠. x 좌표가 항상 0이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사분면. 아까 사분면은 단어 뜻 그대로 보시면 돼요. 4가 뭘 뜻할까요? 숫자 4를 말해요. 분. 나눈다라는 뜻이죠. 면, 평면. 4개로 나누어진 평면. 그래서 사분면이라고 불러요. 뭐 어떻게 되면 4개로 나눠지죠? 아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X축을 그으면 이렇게 X축을 그으면 평면이 원래는 하나의 평면이 위의 평면, 아래 평면 2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다시 Y축을 긋게 되면 이렇게 평면이 몇 개로 나눠지죠? 4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평면이라고 해서 여기서 다 끝났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평면, 왼쪽 위에 있는 평면, 왼쪽 아래에 있는 평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평면 총 4개의 평면으로 나눠지는데 그 4개 평면 중에 오른쪽 위에 있는 평면은 X좌표가 오른쪽이고 Y좌표가 위에 있는 점들만 모여있죠. 그럼 X좌표가 양수이고 Y좌표가 양수일 거라 보통 우리는 양수를 기준해서 많이 숫자를 쓰다 보니까 얘를 4개의 평면 중에 가장 이해하기 편하고 계산하기 편한 평면이라 얘를 제1사분면이라고 4개의 평면이라 따로 이름을 적지 않고 그냥 번호로 매겨요. 야, 그냥 네가 1번 해. 제1사분면. 그럼 저는 우리는 몇 사분면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큰 의미를 안 두는 겁니다. 그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름을 부르자. 얘가 1사분면이니까 너는 2사분면, 너는 3사분면, 너는 4사분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자라고 한 거고 제자는 상황에 따라서 뭐 생략하셔도 됩니다. 보통 이게 정확한 의미긴 한데 뭐 1사분면 한다고 해서 틀렸다고 보통 표현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분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린다. 자, 그러다 보니까 2사분면은 X좌표의 부호는 뭐가 될까요? 양일까요? 음일까요? 2사분면의 X좌표의 부호는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오른쪽이면 플러스 개념이고 왼쪽이면 마이너스 개념인데 이거는 어디의 좌표냐면 X좌표가 그렇다는 거죠. 위면 플러스의 개념이고 아래면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Y좌표의 개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있는 사분면, 그래서 1사분면이에요. 오른쪽 위 1사분면. 얘는 왼쪽 위, 왼쪽 X가 마이너스, 위, Y는 플러스. 얘는 왼쪽 아래 X가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여기는 오른쪽 아래 X가 플러스, Y가 마이너스.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사분면의 부호가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근데 부호를 말하라고 할 때 있죠. 부호를 말하라고 할 때 플러스라고 우리가 보통 쓰잖아. 근데 이거는 부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A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우리가 줄였으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를 들어, 다시 예를 들게요.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그 점을 A, B라고 합시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플러스 플러스. 그럼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러면 가끔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데, 네, 이거는 정확한 의미가 아니에요. 줄여 쓴 약식된 표현이고, 정확한 의미는 A의 부호, A가 플러스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A는 0보다 크다라고 쓰셔야 돼요. 아시죠? 이게 부호입니다. A의 부호를 말하시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줄여 쓴 기호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죠. 됐습니까? 네. 그럼 만약 A, B라는 점이 있는데 이 A, B가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 A가 양수, B가 양수라는 뜻이고 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면 A는 음수, B는 양수라는 뜻이고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면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뜻이며 4, 4분면 위에 있는 점일 때는 A는 양수이지만 B가 음수이다. 이렇게 부호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빈칸 메꿉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은 무엇에 의하여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무엇에 의하여? 축에 의하여.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축에 의해서 네. 좌표 축도 됩니다. 혹은 여기다 이 자리에 원점을 쓰셔도 돼요. 축과 원점은 같은 말이 아니지만 축을 기준으로 네 부분으로 나눠지기도 하지만 원점에 의해서 네 부분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축으로 쓰시면 돼요. 네. 축으로 쓰세요. 축. 네, 축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축에 의해서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는 뭐 써야 되나요? 여기는 지금 이 부호를 플러스 마이너스 써놨으니까 우리가 여기는 따라서 씁시다. 2, 4분면 x좌표가 마이너스 y좌표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밑에 보면 이제 대칭점이 나오는데 참고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교과과정상 책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대칭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아나요? 대칭? 보통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 얘를 보통 대칭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로 맞대고 있는 형상. 봐봐. 좌표 평면이 있어요. 여기 원점이야. 근데 예를 들어 여기다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 점이 A야. 근데 이 점에 잡을 봤더니 3,1이야. 그 얘기는 점 A가 X축과 만날 위치에 3이 찍혀있고 점 A가 Y축과 만날 위치에 1이 찍혀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점 A를 만약에 X축에 대하여 이게 X축이죠. 점 A를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시오. 그러면 점 A가 X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예요? 점 A가 X축과 떨어져 있는 거리는 1입니다. 3이 아니에요. 요만큼 길이가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점 A가 X축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1이에요. 그 1만큼 대칭 이동하라는 얘기는 일직선상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로. 반대 방향으로. 여기 점이 찍히고 이 점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점 B는 점 A의 X축 대칭점이 됩니다. 대칭이 이동된 점, 줄여서 대칭점. 이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죠? 3 컴마. 위로 한 칸이 아니고 아래로 한 칸이니까 이렇게 쓰겠죠. 3 컴마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 있어요. X축 대칭점의 특징이 뭐죠? X축 대칭점의 특징. X 좌표는 그대로 씁니다. 바꾸지 말고 그대로, 숫자 그대로. Y 좌표는 네, 부호 반대. 대신 숫자 크기의 절대값은 똑같고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반대. 이런 느낌으로. 그럼 이번에 점 A의 Y축 대칭 해볼까요? 점 A의 Y축 대칭. Y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 점 A가 Y축에서 야 A야 너 Y축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그럼 얼마나 떨어져 있죠? 3만큼 떨어져 있죠. 이 거리가 3이잖아요. 원점에 3칸 갔으니까. 그럼 Y축 대칭하겠다는 얘기는 점 A를 Y축을 기준으로 맞대서 반대편에 옮겨주는 겁니다. 그럼 일직선상에 그대로 움직여서 3칸 왼쪽으로 하면 돼요. 그럼 여기 점이 찍히겠죠? 그 점을 C라고 한다면 C는 몇 칸만 몇이죠? 원점에서 왼쪽 3칸, 위로 1칸이니까 마이너스 3,1이 됨을 이해되시나요? 그죠? 마이너스 3,1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Y축 대칭점의 특징이 뭐죠? Y축 대칭점은 Y좌표는 그대로입니다. 위에 있던 그냥 위에 있잖아요. Y좌표는 그대로. 반대로 X좌표는 부호 반대. 대신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쓰시겠네요. 순서 이해되나요?
네. 마지막. 머리를 안 잘라서 너무 가려워요. 아, 머리를 안 감아서. 안 잘라서요. 아, 안 잘라서. 자꾸 눈에 찔러요. 그렇군요. 이번 참에 삭발 한번 어때요? 싫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나가 삭발 먼저 하면 저도 자, 원점 대칭 한번 해봅시다. 이번에는. 원점 대칭은 이 점을, 여기가 원점이잖아요? 대칭은 말 그대로 이 점이 대상이 되는 원점을 기준으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 그 일직선상으로 반대편으로 움직이면 그 원점 대칭점이 나와요. 이 점을 D라고 한다면 D는 몇 칸만 몇이죠? 위치상 보면. 왼쪽 3칸? 이게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겠죠? 그렇죠? 왼쪽 3칸, 아래로 1칸. 이렇게 되네요. 그럼 원점 대칭의 특징은 이번에는 원점 대칭점의 특징. X와 Y의 모두 다 부호가 반대로 써지며 절대값은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X축 대칭할 때는 위에 있던 게 아래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Y의 부호를 반대로. Y축 대칭으로 하면 오른쪽에 있던 게 왼쪽으로,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으로. 좌우가 바뀌니까, 좌우가 바뀌면 X의 부호가 반대. 근데 원점 대칭으로 하게 되면 실제로 X, Y가 모두 다 바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X, Y의 부호를 모두 다 반대로 바꾼다. 자, 하다 보니까, 선생님 약간 원점 대칭 이동은 약간 제 느낌은 이런 것 같은데, 점의 일을 X축 대칭 이동했다가 그 점을 다시 Y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혹은 점의 일을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다시 X축으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으로 가지 않나요? 네, 맞아요. 결론은 원점 대칭 이동은 둘 다 한 겁니다. X축 대칭과 Y축 대칭을 동시에 하게 되면 그때는 원점 대칭이 되다 보니까 X축 대칭하면서 Y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또 Y축 대칭 이동하면서 X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결론은 이 점에 X, Y 부호가 모두 다 반대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네. 자, 여기 한번 좀 이따가 짬 내서 한번 풀어보시고 이제 그래프로 갑시다. 오늘 좀 설명을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그래프. 자,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일단 가부터 X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보통 XY는 앞쪽에 방정식 할 때는 XY를 뭐라 썼었냐면 모르는 값이라 해서 뭐라 썼었죠? 미지수라는 단어를 썼었죠. 근데 이게 함수 파트로 넘어오면 함수 파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래프나 좌표 평면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 XY는 위에 있는 방정식일 때는 XY가 변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을 몰라. 하지만 그 값은 딱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죠. 내가 모를 뿐이야. 정해져 있지만 내가 모를 뿐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불렀다면 이 그래프 파트에서는 이 XY는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위치에 따라서 바뀌어가요. 바뀔 수 있는 숫자가 돼요. 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바뀌는 숫자, 변수라고 불러요. 변하는 숫자, 변수. 그래서 가는 함수나 그래프에서는 이 XY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준다. 2번,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낸 것. 좌표 평면. 그거를 앞으로는 그래프라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X하고 Y의 관계입니다. 여기 두 변수는 XY를 말하겠죠. XY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수학적 그림을 그리죠. 점이나 선이나 그림을 그린다는 뜻은 점도 괜찮고 선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점과 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수학적으로 그래프라 부릅니다. 그리고 변수와 달리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 숫자는 당연히 상수죠. 늘 똑같은 숫자로 구성이 됐으니까. 그래프는 점, 그다음에 선 중에도 직선의 모양도 있고 곡선의 모양도 있겠죠. 똑바로 그어지는 직선 아니면 구부러져 있는 곡선. 크게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프는. 여기 얘가 나와 있어요. 다음 표는
길이가 10cm인 양초에 불을 붙인 지 x분 후에 양초 길이를 y라고 해서 시간과 그다음에 양초에 남아있는 길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본 거죠. 또 우리가 0분 아직 불을 안 붙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양초의 길이 10이 남아있을 테고 5분 근데 5분이 됐더니 5분이 됐더니 몇 cm가 줄었죠? 5분이 있더니 1cm가 줄었죠. 됐나요? 10분이 됐더니 몇 cm가 줄었나요, 다시? 네. 처음보다 3cm가 줄었죠? 그럼 15분이 지나면 처음보다 5cm가 줄었어요. 됐나요?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5분의 9cm. 이게 잘 안 보이죠? 5분의 9cm. 그 다음에 10분에는 7cm. 15분에 5cm. 3cm. 이런 느낌으로. 20분에는 3cm. 25분에는 다 탔어요. 이렇게. 0분에는 네, 10cm. 이렇게 그 변수죠. 두 변수, 변할 수 있는 숫자. 시간도 변하잖아요. 시간 x와 길이. 이 길이도 이제 시시때때 변할 거 아닙니까? 그 변하는 숫자 x와의 관계를 지금 좀 점으로 그랬죠. 이런 거를 저 xy에 대한 그래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변수의 관계를 가지고 점이나 선을 잘 이으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문제 하나만 해드려 볼까요? 4-3번 문제. 자, 오른쪽은 형과 동생이 집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움직이는데 시각 x에 따른 지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y라고 한답니다. x,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림 나와 있죠?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동생. 처음에 여기 그려진 얘가 이제 동생이죠? 이쪽이 동생의 그래프예요. 동생. 색깔 확 구분되게 파란색,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게 파란색, 동생. 노란색, 형. 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끊어지네요. 이거 끊어지죠? 이렇게. 형. 그럼 동생부터 파란색. 동생. 집에서 9시에 출발했다. 맞습니까? 이 점은 9,0이죠, 지금 위치가. 9, 시간은 9시 0. 집에서부터 동생이 떨어져 있는 거리 0이라는 뜻은 아직 집에서 안 떠났다는 뜻이죠. 결국은 9시에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형은 동생보다 1시간 늦게 출발했다. 여기가 형의 출발 지점이겠죠? 몇 시간 차이 나나요? 1시간. 이거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 형과 동생은 10시 30분에는 형과 동생 사이 거리가 5km. 10시 30분 찾아야 돼요. 10시 30분이면 10.5가 되겠죠? 10.5 여기네요. 여기 있을 때 동생은 이 위치에 있죠. 10.5, 이 위치 얼마예요? 12와 18이 정중앙이니까 15. 형은 여기 있죠. 10.5, 12와 이게 정중앙이니까 8, 9. 그럼 따라서 오전 10시 30분에 동생은 어디가 있죠? 집에서부터 5km 떨어진, 15k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근데 형은 9km 떨어진 지점에 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6km가 맞죠. 5km 아니고 두 사람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는 6km에다가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고요. 4번, 형과 동생은 11시에 만난다. 만난다는 얘기는 두 사람이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을 때니까 결국은 만난다. Y 좌표가 같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죠? 집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Y였으니까
두 사람이 만났다는 뜻은 집에서 형과 동생이 집에서 떨어진 거리가 똑같을 때 둘이 만나고 있겠죠. 그럼 Y좌표가 서로 같은 지점을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서 만나네요. 그 시간이 11시. 이건 맞는 말입니다. 15번. 12시에 형이 동생보다 집으로 멀리 떨어졌다. 12시면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12시에 형은 집에서 얼마? 요 위치에 떨어져 있고 동생은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더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건 틀렸죠? 네, 잘못된 표현이에요. 3번, 5번이 틀렸다. 이렇게 그래프 보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잠깐만 이 앞에 있는 문제 풀게요. 그래프 2에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여기 시험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그래프 2의 부분은 시험 보고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하면 그 다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데 두 양은 보통 여기서는 XY 표현 많이 돼 있죠. XY 두 변수 사이에 증가나 감소에 대한 변화 혹은 두 양의 변화의 빠르기 정도를 그래프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밑에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죠. 경과 시간 X에 따른 이동 거리 그러니까 X가 뭐고 Y가 뭔지 잘 판단해야 되는데 X는 시간이에요. 시간이 흘러가 그때마다 내가 이동한 거리 근데 이 그래프를 보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Y값이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고 있죠. 일단 오른쪽 위로 간다는 얘기는 시간이 커지면 시간이 흘러서 시간의 수치가 커지면 위로 간다. Y값도 커진다. 이동 거리도 커진다. 이동 거리가 멀어진다가 좀 더 좋은 표현이겠죠. 시간이 흐르면 이동 거리도 멀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직선의 형태로 되게 되면 그냥 증가가 아니고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더 좋은 표현이에요. 일정하게 증가한다. 근데 이번에 이 표현 봅시다. 그래프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이제 곡선의 형태인데 얘도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갑니다. 오른쪽 위로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동 거리는 멀어진다. 이게 맞는 표현이긴 한데 근데 얘도 증가는 하죠. 증가는 하는데 얘랑 좀 구분되잖아요. 같은 증가라도. 그럼 위로 볼록하잖아. 그럼 위로 볼록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의 특징이 뭐죠? 시간은 얼마 안 흘러 얘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비교해 보면 시간은 얼마 안 흘렀는데 상대적으로 거리는 많이 위로 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급격히 올라가고 이게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은 시간이 처음에는 좀 급격히 시간에 따라서 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다가 뒤로가면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이 볼록한 상태로 본다면 시간 이동 거리가 점점 표현은 근데 한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 거리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한다. 급격히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아셨나요? 책에서는 빠르게라고 표현했죠? 이 단어 아니어도 됩니다. 급격히 증가한다. 뭐 이런 표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빠르게라는 표현이 지금 책에서 이제 선택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를 쓸게요. 얘는 곡선이 아래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다는 얘기는 시간은 많이 흘러갔는데 실제로 거리는 얼마 안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동 거리가 점점 느리게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좀 늦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충분히 여러분이 납득이 가능한 뭐 이런 것도 좀 납득 가능한 것들이니까.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푸시는